얘기를 해드리자면 어근에 붙어서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는 거. 기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서빈아 뭐였지? 뭐냐고? 여러 가지 기능. 이씨. 야, 오늘 그 이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아, 진짜. 서빈아, 빨리 생각해봐. 설마 기억해냈어? 봤잖아 지금. 뭐야? 진짜 말 그대로 외운 거네. 안녕하세요. 응? 적어놨잖아. 네. 공부 안 했어. 근데 뭐 시험 기간이니까 봐줄게요. 응. 평소 같으면 좀 뭐라 하려 했는데 시험 기간이니까 받으려야죠 뭐.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어근이랑 접사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단어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그죠? 근데 이제 단어의 배열 방식에 따라 우리가 처음에 단일어라는 게 있었고 복합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단일어가 뭐 하나였죠? 어근 하나인 경우, 그죠? 어근 하나였던 거고, 이제 복합어부터 이제 물어볼 거야. 자, 복합어는 두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저번 주에 한 게 우리 파생어였습니다. 그죠? 파생어는 얘랑 뭐가 들어간 거죠? 뭐가 들어간 거죠? 아이, 참. 접사 맞죠? 예. 책을 봐야만 알아야 했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랑 뭐가 합쳐진 거죠? 순발력이 빠른 친구군요. 네, 여기 보다가 이렇게 싹싹싹 봤나 보네, 그죠? 자, 어근과 어근이 들어가는 꼴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요 부분인데, 아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야. 지금 당장 여러분들 시험범에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죠, 그죠? 안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걸 해놓으시면은 네, 나중에 두고두고 편해지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막상 이제 내신 때 되면 또 까먹었다, 어땠다 하는데, 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아니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지속적인 무엇인가를 같이 해드릴 거니까 네,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어쨌든 합성어라는 거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건데, 그럼 둘 다 뭐야? 실질적인 뜻이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네, 그쵸? 다 뜻이 있다는 얘기죠. 맞죠? 뭐 예를 들어 뭐야? 뭐 손, 발. 이 같은 경우는 뭐야?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둘 다 각각의 뜻이 존재하죠. 이런 꼴을 합성어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합성어가 되기 위한 조건, 이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누면은 우리는 네, 품사 조합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2가지로 네, 할 겁니다. 어미, 어부. 자, 어미가 뭐였죠? 어미 뭔지 아세요? 그쵸. 용언에서 활용하다. 그럼 활용이라는 건 뭐죠? 맞아요. 어미가 변하는 걸 활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미는 무슨 성질이 있다? 변하는 성질이 있다. 기억나시? 네. 자, 근데 우리가 품사조합 같은 경우 우리가 일전에 품사를 기억해내신다, 이전에 같이 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품사조합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조합식이니까 뭐 명사 다음에 명사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자, 근데 우리가 합성어는 2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있어요. 통사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합이에요. 일반적인 조합 혹은 정상적인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80페이지 보시면요. 보시면은, 자, 여기에 밑에 부분에 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우리말 문법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맞는 형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품사를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조합. 자, 명사 플러스 명사죠. 우리 방금 같은 요런 것들. 그죠? 뭐 손, 발, 아니면 뭐 돌다리, 이런 것도 다 각각 명사죠. 맞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관형어. 자, 관형어도 관형사랑 역할이 똑같습니다. 뭘 꾸며주고 있냐? 체언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죠? 뭐야, 까먹었어? 여보세요? 지금 기억나? 확실히? 자, 관용어가 들어갔어요. 관용어가 들어가면은 어쨌든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합은 뒤에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요 조합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새해, 뭐 작은 집, 큰 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새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어딜 꾸며주는 역할? 여길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맞죠? 이 새라는 친구가 관형사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뭐 큰 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친구를 꾸며내는 행태로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합식이 있냐, 거기에 보시면은 동사 활용형 플러스 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갖고 가셔야 되냐면요,
자, 저는 좀 더 쉽게 이렇게 할 겁니다. 용언이라고 할 거예요. 자, 동사 플러스 동사. 그러니까 용언 플러스 용언인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봐야 돼. 자, 동사가 두 가지가 한 번에 합쳐지려면은 이 중간에 껴야 되는 애가 있어요. 이 중간에 껴야 되는 애. 뭘까? 어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동사와 동사를 혹은 용언과 용언을 연결시키려면은 어미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이러면 내가 지금 답 다 알려준 거야. 무슨 어미가 있어야 돼? 연결해주는 어미, 연결 어미가 있어야 돼요. 야, 이 정도 알려주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었냐? 예, 그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왜 화를 내요? 왜 갑자기 입을 예. 연결 어미가 필요합니다. 메커니즘적으로 어미라는 얘 자체가 용언에 나오는 애니까 이 둘을 연결시키려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연결 어미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합성어예요. 왜? 자, 얘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예요?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알다와 보다가 합쳐진 거죠. 그죠? 자, 알다, 보다가 합쳐졌는데, 자, 이 둘이 합쳐지려면은 당연히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연결 어미가 튀어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어미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변하는 성질이 있다 했잖아. 그럼 이 새끼를 제끼면 되겠네. 그쵸? 얘를 제끼고 이 둘 간에 연결시킬 수 있는 어미인 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라고 한다면은 뭐 돌아가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얘 같은 경우도 뭐랑 뭐가 합쳐지는 거예요? 돌다와 가다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양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부분을 연결 어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연결 어미라는 부분이 좀 힘드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연결 어미가 뭐가 있는지를 아마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자, 제가 문법에서는 어쨌든 여러분한테 최대한 암기를 안 하게끔 하려고 하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꼭 외워달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꼭 외워주세요.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연결 어미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올 연결 어미 대부분 중에 하나가 크게 5가지예요.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아, 개, 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조합. 자, 우리 이 품사 생각해 보시면은 조합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죠. 자, 부사는 뭐를 수식 가능해요? 부사 플러스 그럼 모두 가능해? 부사 플러스 부사 조합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대표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친구들 뭐 곧잘 뭐 이런 식으로 곧잘 우리가 여기 있는 애도 얘를 충분히 꾸며낼 수 있으니까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부사는 뭐를 수식이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그쵸? 동사라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뭐라고 해주는 게 좀 더 좋을까? 영원이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맞아요. 자, 부사는 우리가 또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네, 요렇게 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부사 동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요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잘하다
잘하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잘 자체가 부사인데 얘가 요쪽에 있는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요걸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안에 뭐가 있어야 좀 적합할까요? 본을 봤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쵸?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명사였고 여기가 용언인데 여기에 조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자,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에서는 조사 생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외우지 말고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조사가 생략된다는 거는 이 조사 앞에 뭐가 동반이 되는 거야? 명사가 포함이 된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돼. 명사 다음에 조사가 붙는 거잖아. 그죠? 재현 다음에 조사가 붙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조합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조합을 얘기할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부사는 보통 용언이나 부사를 수식해주기도 한다 했죠. 혹은 뭐 문장 전체도 있겠지만, 그죠? 우리 여기서는 안 나올 거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부사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합식과 다른 조합식도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품사 조합대로, 자, 부사가요 갑자기 뭘 꾸며줘? 명사를 꾸며줄 때가 있어요. 자, 다시 얘는 일반적이지 않은 조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조합은 부사의 동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부사를 꾸며준다 했었죠. 그럼 얘는 완전히 이상한 조합이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 부슬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얘기 아세요? 음성상징어 아세요? 음성상징어? 들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쉬우려나?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의성어는 뭘 따라하는 소리? 소리를 따라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의태어는? 그쵸? 모습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거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 보고 있어요. 자, 얘는 부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얘 부슬이 어디에 쓰인다고 볼까? 좀 일반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식으로 용언을 꾸며줄 수가 있죠. 그쵸? 자,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뭐야? 이걸 꾸며주고 있어.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이거 전혀 일반적이지 않죠. 그죠? 요런 게 비통사적 합성어 중에 하나인 조합이고요. 뭐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런 것도 있죠. 척척박사. 아니면 뭐 여러분들 식으로 하면 쩝쩝박사. 제 그 정도. 예. 여러분들 그 뭐야 최근에 유튜브에서 뭐 또간집 같은 거 또간집 같은 거 보시나요? 하긴 뭐 여러분은 안 볼 것 같긴 한데 풍자는 아세요? 걔가 이번까지는 아닌 거 한 달 전에 여기 동탄에서 찍은 거 아세요? 쩝쩝박. 아무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척척도 뭐야? 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무엇이든 척척해낸다를 기준으로 하면 볼 수 있죠. 무엇이든 쩝쩝 잘 먹는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판별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부슬이든 척척이든 얘네들은 공통적인 애들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상징어인 친구들이에요. 음성상징어. 자, 음성상징어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소리를 따라하거나 행동을 따라한다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얘들은요 하나같이 뭘로 묶일 수 있냐? 부사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라는 거야? 부사가 베이스라는 거예요. 부사가 베이스예요. 됐죠? 우리가 뭔가 소리를 따라하는 것 같고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얘 음성상징어가 있구나. 음성상징어니까 얘는 부사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품사 조합적으로는 비통사적으로는 요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여기 첫 번째 조합 같은 경우 품사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어미 여부를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이런 어미들이 어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연결어미 존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맞죠? 자, 여기서 하나 문제. 자, 얘는 일단 파생어일까요? 합성어일까요? 뭘까? 다 물어볼 거예요. 자, 선택해봐요. 파생어, 합성어. 합성어? 친구는? 파생어? 친구는? 파생어인 이유는? 뭐야, FC 감성으로 가지 말라고. 같은 게 어딨어, 같은 게. 자, 왜 합성어 같아요? 구분의 줄임말이고 구분은 구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굽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용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맞아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때려 맞춰 본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이건 어쨌든 간에 군밤이야. 그쵸? 굽다라는 걸 기반으로 한 거죠. 그쵸? 원래는 이거를 지금 형태소로 나눠준다 했을 때 원래 어떻게 해줘야 돼? 야, 이 이전에 했던 형태소 또 나왔네요. 굽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될까? 네? 다요? 얘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제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근데 군밤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치 밤을 뭐 해주는 것 같아? 수식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니은이 어떤 새끼일까?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보자고. 얘는 분명 동사라고, 여러분들 요건 다 지금 일단 동사라고 하셨어. 그죠? 그게 동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명사는 누가 꾸며줄 수 있어요? 관형사가 꾸며줄 수 있죠. 그럼 얘는 뭘까? 관형사에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죠. 맞아요? 우리가 굿밤이라고는 안 하잖아. 뭐 잘 때나 쓰시든가 굿밤은. 자, 근데 어쨌든 얘는 관형사의 역할을 해주게 하는 뭐겠어? 정답. 관형사형 어미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합성어인데 자, 뭐에 뭐가 합쳐진 거야? 아까 요 조합 중에 뭘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아니 뭐 맞춰볼 수 있잖아. 아니 우리 적어도 하나는 명사인 확실하잖아. 아 그럼 여기로 줄이면 되지 왜? 뭐야? 규민아 뭘 것 같아? 네, 관용어 플러스 명사예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조합이 관형어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두 번째 문제. 얘는 통사적일까요? 비통사적일까요? 한번 맞춰봐요. 통사, 비통사. 자, 통사는 제가 어미가 존재한다 했어요. 어미가 존재한다 했어. 비통사는 어미가 생략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야? 통사죠. 자, 근데 또 이번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와 뭐의 조합인 것 같아? 덮밥. 일단 뭐? 덮다 밥이야? 덮다 밥? 덮은 밥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해 보이죠? 자, 그럼 얘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얘도 어쨌든 품사 조합 자체는 사실 뭐야? 얘랑 비슷하죠. 근데 얘는 문제가 뭐예요? 뭐가 없어요? 왜? 맞아, 어미가 없는 거. 예, 맞아요. 얘 없어졌잖아. 예. 얘도 요 조합은 같은 건데 어딜 보세요? 아, 그럼 그만하래. 눈으로 욕하네. 아니, 장난이야, 장난. 진짜로 그렇게 한 적 없어. 그냥 한 소리야. 내가 거슬려서? 장난이에요. 약간 눈으로. 아니, 알았어. 예. 자, 아무튼 제가 방금 여기서 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관형어 플러스 명사 조합이긴 한데,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어미가 생략됐어요. 그쵸?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됐습니다. 그쵸? 됐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제 좀 다른 패턴으로 가보자고요. 자, 굶주리다 한번 볼게요. 굶주리다. 자, 얘는 어떻게 나눠질 것 같아요? 나눠준다고? 굶다와 줄이다죠. 그쵸?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용언과 용언을 연결해 줄 때는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연결 어미가 필요하다 했었잖아. 그럼 여기에 적합한 부분이 뭔가 빠진 것 같아.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모르면 찍어봐. 5개나 있네. 밑에 5개나 있잖아. 이 5개 중에 하나 찍어봐. 뭘 넣으면 좀 적합할 것 같아? 굶어 줄이다? 아니면 굶어 줄이다? 뭐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굶어 줄이다야? 굶고 줄이다. 줄이다라는 뜻을 혹시 모르시나요? 모르실 것 같긴 해.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긴 해. 줄이다도 굶다랑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굶고 줄이다. 이게 빠진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얘도 오르내리다 같은 경우는 얘도 그렇죠. 얘도 오르고 내리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든 둘 다 뭐가 빠졌어요? 어미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에서는 뭐가 생략된다? 어미가 생략된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외우기가 조금 어려우시다 싶으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은 말로 여러분들을 외우게 할 수는 있어요. 이거 꼰지르면 안 돼요. 아, 왜 웃지? 왜 웃지, 이거?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응. 왜 웃지? 좀 이해가 되셨나 보네? 자, 봐봐요. 아, 왜 또 슬슬 웃고 계시지? 뭐지? 뭐지, 이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미가 없으면, 너 어떻게 돼? 얘 안 비통해요? 일단 웃고, 싱글모 왜 웃고 계시지?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이거 지금. 전화 드려? 응. 비통하지 않고 막 지금 신난다고 하고 계세요. 왜 웃는? 아, 못 외우시겠다면 그렇게 외우시라고. 예.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알려주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얘들은 기억 못하고 맨날 이거 어미가 없으면 비통하다 이러죠. 막 이러고. 그렇게라도 외우시면 감사한데 그것만 외우지 마시고요. 예.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품사 조합이라고. 요런 것들. 명사는 당연히 명사랑 붙을 거고, 관형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고, 동사와 동사의 조합도 있는데 얘는 당연히 이 둘을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연결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사는 우리가 부사가 수식해주는 범위를 품사 때 생각을 하셨다면 부사 조합, 부사 용언 조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비통사적 합성어는 원래 품사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다 일일이 외우시기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많잖아. 그럼 그럴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부사 명사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나머지는 뭘 기준으로 보면 돼? 어미 어부를 보시면 돼. 아까 여러분들이 존나게 웃었던 어미가 없으면 비통한 표적 하는 척 전화할 거야. 아무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국어가 비문학도 비문학이고 문학도 문학이지만 아마 문법이 제일 싫을 겁니다.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럼 외울 게 많으면은 외울 거 줄이면 되잖아. 그죠? 네. 다만 그거를 선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우는 걸 줄이는 대신에 이해는 해주셔야 된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꼭 외워주셔야 된다. 최소한의 것들은. 외워주기 전에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 됐을까요? 자, 봐봐요. 거기 82페이지에 보시면은 82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 예를 들어서 전성어미가 생략, 연결어미가 생략, 부사 중 일부를 생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품사조합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미 생략하시면 되는 거잖아. 이걸 4개 외울 바에 그냥 딱 2개만 외우면 되잖아. 그쵸? 네. 여러분들 공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잘하는 거랑 또 좋아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저도 공부 존나 싫어해요. 딱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존나 웃네, 이거. 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격하게 웃냐? 내가 그렇게 보이냐? 맞아. 그렇게 보여. 많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고3 애들도 저 고등학교 때 공부 존나 안 했을 것 같아. 공부 안 좋아하긴 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기 학자 같은 분들 아니면 안 좋아요. 학자들도 안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싫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싫은데 해야 돼. 싫은데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해야 돼? 쌍남자. 싫은데 해야 돼. 어떻게 해? 안 해요? 던져요? 그럼 공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던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꼼수를 씁니다. 어차피 똑같이 할 공부 양을 많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 다 뭐든지 뭐가 좋아요?
뭐가 좋다고? 아니 뭐 뭐라 했는데 나 못 들었어. 나 진짜 못 들었어. 아 뭔데? 아 얘기해봐. 아 용인해줄게 빨리. 아 바로 안 할게. 뭔데? 아 빨리 해. 아 궁금해. 아 너의 생각도 빨리 궁금해. 뭐였지? 조진다 했나? 뭐야? 그래 쉽게 하는 거 그거 좋죠. 쉽게 하는 것도 좋고 그냥 전 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게 가성비 있게 해야지. 싫으면 꼼수 쓰고 외울 수 있는 거 쉽게 외우고 제가 뭐 광대어도 좋아요. 자, 아까 뭐 어미 없으면 비통하다 이러면 이제 욕 먹는 건 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와서 이러겠지. 엄마 나 오늘 문법 배웠는데 아니 쌤 존나 이상해 이러면서 어떻게 어미가 없으면 비통 그거 맞긴 한데 이런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야. 근데 혹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난 패드립을 친 게 아닌데 왜 여러분들 패드립을 만든 사람으로 근데 그렇게 만들어도 되니까 쉽게 외우시라고 쉽게 공부하시라고. 안 그래도 할 거 많잖아요. 뭐 수학도 공식도 외워야 될 거고 뭐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도 적어도 기본 개념적인 것도 외워야 되고 국어도 할 게 많잖아요. 문학, 비문학. 문학은 대체 시를 보는데 도통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고 비문학은 뭔가 이제 이것은 글인가 뭔가 잘 안 보이잖아. 싫으면은 좀 더 쉽게 가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3밖에 안 돼서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이 고1이어도 고2이어도 똑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할 거 많잖아. 거기 이왕 싫은 거 어차피 싫은데 해야 되는 거 그건 빨리 끝내야죠. 그죠? 자, 우리가 어쨌든 그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자, 83페이지 봐볼게요. 83페이지. 우리 저번 주에 같이 했던 것들 보이시죠? 그죠?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힘들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힘들다. 일단 저거를 푸시기 전에 이 힘들다는 우리가 그때 배운 거 생각해 봤을 때 통사적일까 비통사적일까? 통사 비통사? 비통사? 비통해? 어미가 어디 있는데 여기? 어미 없어? 어미 생각했어? 그럼 여기에 힘들다는 뭐를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에 넣는다고 치면 얘 어미인가요? 조사예요. 조사죠. 왜? 힘이 품사가 뭔데? 명사죠. 네, 세 분 다 페이크를 당하셨죠. 자, 전 분명히 통사적 합성어에 이걸 얘기했었습니다. 네, 방금까지 연결 없는 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럴 거라 생각하시죠? 예. 자, 얘는 어미가 아니라 이 명사 옆에 붙는 뭐가 되는 거야? 조사가 붙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통사적 합성어예요. 자, 이제 슬슬 까먹었을 부분을 다시 한번 건드려 줄게요. 자, 거기에 힘들다는 기본형이 힘들다이다. 활용시 힘들고 힘들어서 힘들면 등으로 활용하므로 활용시 변하지 않은 부분인 어간은 그럼 어디까지일까요? 자, 이거 어간. 이거 봐봐. 이거 보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얘의 어간은 힘들까지죠. 그쵸?
자, 또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을 규민아 뭐라 했지? 예?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은 단어에서? 그렇지. 오, 잘하네. 어근이요. 그죠? 어근이라고 했으므로, 자, 힘들다는 얘는 그럼 어근으로 나눠지면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힘들이야? 힘? 끝? 네? 그렇죠. 들까지죠. 네. 힘과 들까지죠.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다는 이건 뭐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뭔지 아시죠? 서빈아?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걸?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걸 뭐라고 한다고? 아니, 있잖아요. 아니, 여기 있잖아. 두 분은 아셨던 거죠? 규민이 아닌데 맞는 척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몰라, 씨. 이거 몰라, 씨. 자, 그 다음에, 자, 보기 44페이지 보시면은,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억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예. 자, 1번 보시면 뛰노는 이라고 있어요. 뛰노는. 자, 얘는 일단 뭐랑 뭐로 나눠볼까? 일단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죠? 얘는 통사일까요? 비통사일까요? 비통사? 근거가 뭐야? 뭐가 없어서? 그렇죠. 뛰어노는이 없으니까 얘가 비통사적 합성어네요. 자, 나머지 것도 쭉 볼게요. 자, 2번 몰라볼. 얘는 뭐야? 얘 원형이 그럼 몰라보다는 얘기네. 그죠? 몰라보다. 얘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이제부터 좀 어려우시죠? 야, 우리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용언이 나오고 얘가 원형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얘가 원형으로 아마 변화를 잘 못 시킬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원형을 생각해줘야 돼. 봐봐요. 일단 몰라볼에서 몰라만 갖고 갈게. 자, 이 몰라. 원형이 뭐죠? 그렇죠? 모르다인데, 그럼 어떻게 얘가 들어간 걸까요? 이건 추후에 나오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라는 그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자, 오르 플러스 아가 나오게 됐을 때는요, 자, 이 르가 없어지고 각각 자리에 리을로 갑니다. 네, 뭐 이건 당연히 알기 어렵겠죠. 그럼 어쨌든 몰라 같은 경우는 이 모르 플러스 아가 들어갔던 건데, 그럼 몰라 볼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 자, 요거를 이렇게 다시 분해를 해볼게요. 자, 모르 플러스 아 플러스 나머지 뭐야? 보다에서의 보 플러스 관형사용어미 리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야? 얘 뭐가 있어요? 아라는? 뭐가 존재? 어미가? 그치, 연결 어미가 존재하죠. 그럼 얘는 통사, 비통사? 통사적 합성어죠. 됐어요? 자, 3번. 얘는 좀 쉽겠네요. 타고난 뭐야? 타고나다를 원형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죠? 그럼 얘도 연결 어미가 존재하나요? 존재 안 하나요? 안 해? 여기 보세요. 모르면 보세요. 모르면 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타고난, 타다, 나다. 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 통사적 합성어죠. 선배 여기 저거 맞지? 이거 외우고 맞지? 5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외울 수 있지? 9개 좀 외울 수 있잖아. 왜 자꾸 초 찾아봐야 돼? 외우겠죠? 외우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난달. 자, 지난달은 통사적 합성어 맞죠? 자, 왜 그런 거야?
지난, 달. 조합이 뭘 것 같아? 이거 어미가 생략된 것 같아?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 것 같아? 일단 이렇게 나눈다고 쳐보면 그럼 얘 원형이 뭔가 있겠네? 그쵸, 지나다죠. 그럼 지나라는 어간이 있을 거고, 자 그럼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얘가 얘를 꾸며줘요. 근데 결론적인 건 뭐야? 얘가? 생략이? 안 됐네. 그래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생략이 안 됐대. 그래서 얘는 동사적 합성.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굳은 살. 자, 얘는 통사 맞죠? 이번엔 어떤 케이스야? 어떤 케이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이 원형이 굳다고. 그러면 굳 플러스 있죠. 얘를 예. 굳은이야, 그쵸? 그럼 얘가 지금 형태상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얘를 꾸며주는 것 같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연결어미 말고 하나 더 외워주셔야 돼. 자, 일단 만약에 적어주실 거면은 이거 하나 적고요. 자, 이것도 하나 더 적어줍시다. 그냥 여기다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연결어미는 말씀드렸던 대로 개, 지, 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을 때 관형사형 어미는 을, 는, 니을, 리을, 던 이렇게 적어주세요. 근데 을은 여러분들이 잘 안 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쓸게요. 얘는 각각 이 친구랑 쓸 수 있습니다. 규민이 다 적었어요? 자,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해. 예. 아마 요거 한 번은 이해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틀리고 있다라면은 전 요런 부분에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안 보세요. 그죠? 문제 일단 여기서 적절한지 안 한지 이걸 안 보셨을 것 같아. 가끔 요거 헷갈려서 틀리는 게 여러분들 최소 2개 이상은 되잖아요. 왜 안 보고 푸세요? 우리 이거 암기 과목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기 과목 아니야. 아니냐고. 어디 임마? 우리 이거 암기 과목 아니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의 시력 테스트예요. 시력 테스트. 자, 근데 이걸 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지를 나눴을 때 뭐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나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개만 보냐? 1개 아니면 2개까지밖에 못 봐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1개 뒤에 것만 보고 이거다 해서 했는데 앞에 게 틀렸어. 그렇게 틀린 경우가 되게 많을 건데, 이 실력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틀린 거면 이게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시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가서 수술 받든가 안경 써, 이씨. 렌즈 끼시죠? 렌즈 끼시죠?
그죠? 너는 뭐? 넌 못 껴? 안경 같은 거? 좀 껴. 장난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오른다는 거는 이런 걸 잘 보는 거예요. 뭐 개념을 제대로 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잘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세 분 다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이걸 안 보시는 것 같아. 야, 보기. 야, 보기가 뭐야? 그래, 보라고 있는 거야. 보기가 뭐라고? 보라고 있는 거예요. 보시냐고. 보기 봐? 보기 왜 틀려? 보라고 있는데 이걸 안 보고 그냥 풀어버린 거지. 아, 이거 뭐 정도 내가 다 알지 뭐 이러면서 푸니까 당연히 안 풀리지. 문학에서는, 특히 문학에서는 여러분들 보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지금 푸시는 그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지금 두 분이 조그만 거 푸시는 거, 그것도 마냥 쉬운 쪽은 아니긴 해요. 쉽지만은 않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중3 난이도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고등 난이도긴 해요. 다만 45문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멘탈이 탈탈 털릴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45문제 풀면 몇 문제 맞으실 것 같아? 한 20문제 맞으실걸요? 그죠? 차마 그거는 너무 여러분들에게 가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넌 몇 개 틀렸니? 넌 많이 맞니? 저 어제 10개. 꽤 많이 틀렸네,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들도 올라가셔야죠. 그죠? 그럼 일단 이 20문제부터 할 때도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집중 맥스 시간은 몇 분이야? 내가 봤을 때 한 40분 될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들 내신 시험이 50분이잖아. 한 40분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안에 이제 풀려면 그때라도 조금 더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신경 써도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할 이 작품. 이거 여러분들 그냥만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정상이에요.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야. 모를 수 있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뭔 소리인데? 선우사가 뭔데, 씨발? 이 뭔데? 몰라. 자, 그럼 뭘 봐야 돼? 보기를 봐주셔야죠. 보기를. 자, 165페이지에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기에 어쨌든 제가 문학에서는 항상 세계관이 들어있다라고 매번 강조를 해드렸어요. 요거는 가에 대한 작품이에요.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관을 갖고 간 다음에 해석하면은 조금 더 해볼만 해요. 물론 이걸 통해서 100% 해석한다는 장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방향은 잡아갈 수 있어요. 자, 방향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뭔가 방향이 주어졌을 때 하시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규민이가 롤을 하는데 롤에 너만 미니맵이 꺼져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씨발 그냥 뭐 QW 존나 날리면서 한번 뭐 난사할 거야? 씨발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신 상태예요. QW 존나 난사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죠? 친구는 만약에 막 어떤 전 잘생긴 남자분과 썸을 타고 있어. 근데 얘 얼굴만 하지 아무것도 몰라. 뭐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싫어하는 게 뭔지도 몰라. 어떻게 공략할래? 아, 공략 안 해도 알아서 오네? 아, 당연히 그건 아니지.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공략하려면, 그러니까 모든 게임이든 연애든 무엇이든 공략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니, 너도 클로 할 때, 너 덱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상대 덱이 뭔지 그 다음에 보면서 상성을 파악할 것이고요. 그죠? 뭐, 그럼에도 발리면 뭐, 그건 손가락 탓이긴 한데. 그죠? 자, 아무튼 여기 있는 보기 한번 보자고요. 자, 백석의 시에는 음식이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데, 자, 지금
첫 번째 가해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소재가 등장한다 했었습니다. 자,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음식 서사의 특징은 자, 음식이란 존재를 차별 없이 자, 음식이라는 거를 자, 요런 정보가 있네요. 차별이 없이. 그 다음에 뭐야?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공동체. 자, 선우사에서 선은 반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이 제목이 지금 선우사입니다. 선우사인데 이 선이 지금 뭐라 했냐면은 반찬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음식은 뭐로 나온다? 친구로 나타난대요. 그럼 선우사는 뭐야? 반찬이 친구인 노래예요. 됐죠? 그럼 대충 이 시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반찬들이 시적 대상으로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런 정보를 갖고 왔네요. 그죠? 자, 이 시에서 화자는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은 서로 이질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그들과, 그쵸? 자, 사람과 반찬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런데 그들과 자신의 유사성을 확인하게 되고, 자, 반찬과 화자인 나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유사성이 있대요. 그렇죠? 유사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화자와 그들의 관계는 동료 관계로 나타난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요. 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16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자,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하기는 할 것인데 그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요 세계관을 좀 아시면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백석이라는 시인 아세요? 이거 아세요? 아직은 많이 생소하실 거야. 지금 뭐 해봤다고 한다면 뭐 김춘수, 최근에 그죠? 김춘수. 아, 여러분 꽃. 아이씨, 야, 여러분들 내신에 들어가는 건데 그 작자도 모르면 어떡하십니까? 수라도, 그렇죠. 오, 맞아요. 수라도 백석 거였죠. 근데 나 수라 하자 안 해줬었냐? 근데 혹시 내가? 안 해줬냐? 안 해줬어? 그럼 요거 나온 김에 그럼 수라도 좀 같이 해볼까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수라도 사실 여기 있는 백석 씨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백석에 대해 설명 아예 안 해줬겠네요. 그쵸? 그럼 알아두면 나쁘진 않으시겠네. 자, 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냐면은, 시를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냐면은, 1940년대 때부터 어느 정도 활동이 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 혹시 배웠나요? 백석에 대한 뭐 대략적인 거? 그건 뭐야? 그냥 작품만 그냥 뭐 거미를 씨발 치운다 막 이러면 이거밖에 안 했어? 아니 뭐야? 아니 이 세계관도 안 하고 그냥 거미 치웠는데 처음에는 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쓸어버렸다 하다가 갑자기 큰 거미 오니까 씨발 새끼인가 보네. 살짝 가슴이 짜릿짜릿하고 있고 막 그 다음에 더 조그만 거미 새끼가 왔어. 그때 막 존나 막 그거 끝? 뭐야 이게? 자, 아무튼 근데 얘가 이런 시를 왜 짓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긴 해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시를 할 때 애지간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보기랑 이런 것들 보면서 하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하실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시기니까 제가 고3이었으면 이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바로 해버리고 말지. 여러분들은 아직 할 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1940년 되면은 뭐예요? 그쵸, 일제강점기죠. 그쵸? 자, 일제강점기인데 그래도 1940년대 때는 더 어떤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정책을 펼치냐. 여러분들 한국사 좀 치세요? 한국사 치세요? 조금 쳐요? 자, 1940년대 일제에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라고 하면 좀 그죠. 강제징용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포함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 수라 배우실 때도 그러지 않아요? 그 거미들을 자 가족으로 묶고 이거를 우리 민족으로 바꿔가지고 뭐 공동체 얘기 막 하잖아. 학교에서 하신 거 맞죠? 처음 들어봐? 아니죠? 자,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뭘 없애는 거냐? 민족성을 없애는 거예요. 민족성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황국신민선언이라는 것도 하고, 그게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이제 아침에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뭐 하냐면 조회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조회 같은 거 하나요? 운동장 싹 나와서? 그럼 교내에서 그 TV 틀고? 선생님이 그 조회 말고 조례 같은 거 해요? 조장 선생님 막 훈화 말씀 이런 거 안 해요? 야, 좋네요. 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라떼 시절이야, 그래, 라떼 시절. 뭐 한참 옛날이죠. 여러분들은 머리도 잘 마음대로 기르고 다녔잖아요, 그쵸? 저는 빡빡이로 삭발하고 다녔어요. 왜 웃냐? 진짜 왜 웃냐? 야, 너네도 그때 태어나서 봐. 너네도 삭발했을 수도 있어. 저 중학교인데도 막 반삭발하라고 막 여기 갑자기 막 머리 졸라 길다고 막 여기 잡아가지고 막 갑자기 잘랐어.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제가 거의 그 마지막 세대, 두발 자유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니까 두발 규제 마지막 세대. 고등학교 때 진짜 저 막 여기 18mm로 반삭발하고 다녔어요. 진짜. 반삭발하면 이런 거 다 삭발하고 다니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얼굴이 다 이제 공평해. 솔직히 이 빡빡인데도 잘생긴 거면은 걔는 존나 잘생긴 거야. 그렇죠? 원빈은 봐봐. 빡빡이를 해도 잘생겼죠. 나이가 들어도 잘생겼어,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빡빡이를 하면 그냥 존멋.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너라고 다를 것 같냐고. 아무튼 저 때만 해도 그래도 최소 한 달에 한 번. 근데 그런 거 안 해? 진짜? 그래서 상 주고 그럴 때도 뭐 전교생들 앞에서 상 주고 그런 거 안 해? 그냥 알아서 따로따로 줘? 선생님이? 담임쌤이 그냥 조회 시간에 그냥 주고 말아? 그래요? 저희는 전교생으로 한 적도 가끔 있거든요. 아무튼 그럴 때 뭐 하냐면은 이런 걸 합니다. 황국식민선언이 뭐냐면은 일종의 그것도 합니까? 태극기 보면서 막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뭐 그런 거. 그때? 그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때 이걸 낭독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조선인은 대일본 황국의 신민으로서, 신민이라는 게 뭐냐면 신의 주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뭘로 받드는 거야?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뭐 진짜 신으로 믿지는 않겠지. 강제로 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몸과 마음을 일본 제국에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있고, 뭐 또 대표적인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창씨개명 같은 경우 그런 거. 이제 김규민 씨를 김다나카 씨로 이제 하시고, 네, 안 할래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뭐 강제징 유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민족 말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 민족성을 없애려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얘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피난이라는 행동을 하게 돼요. 피난. 그래서 백석 씨가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피난을 하게 돼요. 얘는 그리고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수라를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함경도? 함경도로 했어요? 그냥 찍어본 거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평안도예요. 평안북도. 어디냐?
지금으로 따지면은 개성이 어딘지 아세요? 라고 하면 모르실 것 같고 그 우리 38선은 아시잖아요. 그쵸? 여기 저기 뭐 파주 쪽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요 이렇게 경계선 있잖아요. 여기 조금 넘어가면 돼요. 조금 넘어가면 있는 쪽이에요. 개성 하면 그건 아니라 개성만두. 공당 아세요? 그거 되게 옛날 건데. 여러분들 응애 때 있었는데 응애 때 그거 폭파됐는데. 존재조차 모르시잖아. 아무튼 그랬는데 피난은 어디 쪽으로 가냐면은 저기 막 이제 그 뭐야 북한의 끝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뭐 신의주 여기가 어디랑 좀 가깝냐면은 러시아랑 중국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의 그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쪽이 중국이고 여기가 러시아잖아요. 이렇게 요 근처에 있어요. 아무튼 이 피난을 떠나면서 자 피난을 하게 됐는데 자 누구랑 이제 헤어지냐? 당연히 누구랑 헤어지겠어요? 가족이랑도 헤어질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또 헤어질까요? 친구나 또 얘는 원래 애인이 있었거든. 백석 존잘인 거 아세요 혹시? 백석 그 시대에 아주 개 존잘이 지금 봐도 존잘일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애인이 있었는데 제 애인과 결혼하자고 제가 피난 내가 이제 올라갈 건데 같이 올라가자고 했는데 네, 바로 컷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인은 그러고 한 몇 년 뒤에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쉣!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데 자 가족이나 애인들을 다 이제 헤어지고 피난을 가게 되니 자 당연히 어떠겠어요? 그 피난한 곳에서 뭘 느끼겠어? 외로움을 느끼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 플러스 당연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나타나겠죠, 그쵸? 이게 이제 백석 씨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방금 거의 우리 아까 수라랑 요거 같이 한 부분으로 봤을 때 요거에 대해서 민족성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거야? 왜 민족성 회복을 하려고 했다고? 일제강점기 당시에 민족말살 정책, 자꾸 민족성을 없애려는 거 행위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백석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족성을 회복시키려 했대. 자, 근데 우리 민족성을 회복시킨다는 얘기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수라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씀드릴 것처럼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해당하는 그런 소재들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반찬이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처럼 거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을 이렇게 딱 피워놓는데 뭐 개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뭐 오리도 오고 막 이렇게 다 같이 막 모여가지고 이 모닥불 앞에 있어요 막 그럼 뭐야 단체 바베큐 개는 개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같이 모여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민족 공동체라는 말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세계관은 조금 알아두시고 가면은 나쁘지는 않으시다.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랑 그 다음 작품 하고요. 수라 조금 제가 다뤄 드릴게요. 조금 더. 이미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다뤄 드릴게요. 뭐야? 네. 뭐지? 뭐지? 아니 가끔 이제 이렇게 수업할 때 가끔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온 애들이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이 시간에 내가 오늘 온다는 애가 없었는데 이랬었는데 자 볼게요. 자, 낡은 나조반에, 자, 나조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소반 같은 거네. 소반이라고 해도 좀 많이 모르실 겁니다. 그냥 일종의 책상, 밥상이라고 봅시다. 밥상. 밥상인데 되게 조그만 밥상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먹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먹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면 이렇게 바닥에서 산다라는 걸 가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 다 식탁에서 드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조그맣게 오는 산 같은 거, 여러분 시골 가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아예 못 본 적은 없을 것 같아. 못 봤어요? 식탁으로만 드세요? 알겠습니다. 대충 알아들으세요. 아무튼 이 조그만 밥상에 지금 흰 밥도 가재미도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밥과 가재미가 들어갔어요. 가재미. 그리고 플러스 나도 있어요. 자, 여기 일단 특징이 뭐야? 보기에서 이런 말을 먼저 했다. 반찬과 나 간의 유사성을 떠있어요. 그리고 반찬을 친구라고 했었어요. 그쵸? 맞죠? 자, 그럼 얘도 나란히 앉아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죠. 얘네들끼리는 유사하다고. 그리고 얘도 앉아있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얘를 의인화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셋은 친구라 했습니다. 그래서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는 얘기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이 친구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다 할 것 같은 그런 속성도 넣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은 서로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동료관계에 들어갑니다. 동료관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얘네들한테 당연히 이런 인식,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갖고 갈 수 있고요. 자,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회정한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자, 이거 명확하게 다 모르셔도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뭐가 있었냐? 맑은 물 및 그 다음에 해정한 모래톱에서, 그러니까 맑은 곳에서 살았다는 거야. 그치? 자연에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자,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자, 바람 좋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겠죠. 물따기 소리를 들으며 다닛을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그 다음에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림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여기 세 가지를 그냥 이렇게 딱 묶고요. 우리는 자연과 자연에서 이제 살았다. 자연에서 살아온 혹은 자라왔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앞서가면은 요렇게도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은 또 모두 욕심이 없어. 이 셋의 속성이야. 뭐야? 욕심이 없는 속성. 밑줄 쳐보자. 욕심이 없어. 그 다음에 착하디 착해서. 여기서 또 나왔죠. 요런 속성도 가지고 욕심이 없고 착하대요. 그 다음에 착하디 착해서 새과든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이 새과든 여기 돼 있죠. 억센 가시가 없다. 그 다음에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정갈하단 말 뭔지 아세요? 잘 정돈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파리하단 말 아세요? 파리하단 말 뭔지 아세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 맞아? 파리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살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좀 약하게 빠져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툭 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파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갈한데 파리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게 동시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표현? 그렇지, 역설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속성들을 잘 정리해보면요,
욕심이 없고 착하고 정갈하면서 파리하대요. 자, 일단 이렇게 넣어보시고, 자, 여기 세 가지는 물론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보통 우리가 뭐랑도 연결시킬 수 있냐면은 우리 민족의 특성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치? 우리 민족들은 욕심이 없고 착하고 정갈한데, 자, 파리하다는 건 어떤 거랑 연결이 가능할까? 그치, 좋아요. 일제강점기랑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우리 민족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 민족한테 얘기하는 거랑, 그쵸?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자, 마지막으로 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들과 같이 있는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민족성과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게 보십시다. 세상 같은 건, 밑줄 쳐보자.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게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일제감정기도 맞기는 한데 이 시의 표면적인 것만 딱 보면요, 우리 아까 어디서 자라왔다고 했어? 자연에서 자라왔다 했으니까 여기에 반대인 속세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적합하겠죠. 물론 아까 규민이 말대로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현실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랑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여기도 16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66페이지. 자, 여기서 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한번 좀 나눠볼게요. 자, 벼. 이 작품은 벼를 통해 민중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그럼 벼는 뭐라는 거야? 민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과 시련에 맞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도, 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다음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역사를 전개해온 민중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그럼 이 얘기는 좀 다르게 좀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만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버티고 산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민중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 보통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강인한 모습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강인한 모습. 여기서 만약에 배경 지식을 조금 더 가져가실 거라면은 요때 당시에 이루어진 그 시기가요, 1960년에서 70년대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요때가 어떨 때인지 아시죠? 독재 정권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뭐 민중을 뭐 억압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여기를 이렇게 표현했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보이는 거 아시죠? 네, 자, 제가 여기서 위에서 보다 보면은 제가 뭐 의도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시는지 안 조시는지가 솔직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약간 눈이 빨개지고 살짝 감기려는 게 딱 보였습니다, 그죠? 우리 빨리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나에는 지금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자, 이거 민중의 속성 중에 하나겠죠. 서로 뭐 하면서 사는 거야? 합동하고 연대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부분에 어우리고 기대며 산다. 협동하고 그 다음에 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민족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햇살 따가워질수록 이거 어떤 뜻이라고 볼까?
고난과 시련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따거질수기록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깊이 이거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그건 뭐야? 서로 의지를 하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에 백성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쵸? 이 백성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 벼가 확실히 민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소재였어. 자, 근데 우리가 민중이라고 하면요, 사실 벼도 벼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민중하면은 풀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민초라고? 네, 민트 초코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민초. 백성들을 일종의 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이게 고전 시가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현대시에서도 은근히 자주 언급되는 소재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죄도 없이 죄지어서 거기 밑에 쳐보자. 죄도 없이 죄지어서? 이거 무슨 표현이야? 그쵸, 역설이죠, 이것도. 그쵸? 죄도 없이 죄지어서. 왜 그런 거예요? 죄도 없이 죄지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그거 생각하시면 조금 더 괜찮겠죠, 그쵸? 그래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뭐가 불타는 거야? 저항정신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그 다음에 벼는 가을 하늘에도, 자, 이 가을 하늘이 언제야, 이제? 뭐 추수할 때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벼가 이제 고개를 숙일 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쵸? 그럴 때 얘가 어떤 걸 하냐?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그러면 서러운 눈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가을 하늘은 어떻게 보면 벼가 숙이는 상황이니 뭐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시련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그쵸? 그다음에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담는다. 아, 그럼 바람도 나왔으니까 가을과 바람은 시련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은 사랑.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그러니까 뭐야? 계속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일어서고 버텨내고 인내하고 그걸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그 다음에 이 넉넉한 힘력. 자, 피 묻은 그리움이라는 건 이 피 묻은 거라는 건 뭐라고 보실 수 있는 거야? 저항을 하다 흘린 피라고도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보면요, 우리 이 벼에 대해서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계속 있었냐면은 벼가 막 스스로를 아끼고 뭐 맡기고 뭐 떠나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더운 줄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도 벼도 결론적으로 뭐야? 의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일단 1번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계절적 배경을 통해. 자, 계절적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가에 있어요. 가을. 가에는 일단 안 보이죠. 나에는 뭐 중간에 가을이 있긴 한데, 자,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자, 애상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확실히 알 것 같긴 한데,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알 것 같긴 한데, 그죠? 자, 여기 뭐 어떤 속성이 더 있을까? 네, 맞아요. 애상적이라는 거는 이런 사랑이라는 속성과 슬픔이라는 속성이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랑하면서 슬픔이 같이 드러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아, 너는 뭐가? 헤어진 적이 없어? 아, 있어? 제가 갔죠. 못쏠 아니고 너는? 아니 저는 헤어졌던 제가 갔죠. 이 자신감 뭐야? 이 자신감 뭐야? 왜 헤어졌어? 아니 제가 갔어요.
아, 그니까 왜? 있어요. 왜? 바람이라도 폈니? 사생활. 사생활? 바람이라도 폈니? 안 돼요. 남자니? 아. 혹시 남자니? 사생활이라 얘기했어. 남자. 자, 근데 어떻게 너가 더 잘 알지? 자, 맞아요. 사랑과 슬픔은 어쨌든 이별을 동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리움으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애상적이라고 한다면. 너 아니? 이솜 씨 아니? 알아? 헤어져봤어.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이런, 요거 애상적 분위기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자, 이건 뭐야? 의인화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둘 다 연결이 되죠? 얘도 있고, 그죠? 반찬을 사람처럼 했고요. 여기선 별을 사람처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도 맞는 거죠. 왜? 얘 같은 경우는 얘들은 이 음식들을 친구로 통해서 민족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주제의식이 있었고, 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벼 자체가 민중이었으니까 강인한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풀 때 어떻게 접근해? 자, 이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여기서 컷하잖아. 씨발 있네? 이러면서 뒤에 거 안 보잖아요. 중학교는 그래도 그렇게 선지가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선지가 부여가 안 돼요.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게끔 세팅을 해야 돼요. 특히 앞부분 맞게 하고 뒷부분 틀리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A는 맞는데 B는 또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럼 뭐 특정한 상황을 가정했다고 하면 뭐뭐라면 뭐뭐 했다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가에 있을까요? 네, 없죠. 자, 그 다음에 나 부분에서도 있을까요? 나 부분에서도 딱히 어떤 상황을 가정했다라는 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적 어조를 통해. 자, 명령적 어조라는 게 뭘까요? 명령하는 부분. 뭐뭐 해라, 뭐뭐 하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 가와 나가 그러한 부분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 165페이지에 자, 휀밥 가재미는, 자,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나와 서로 정다운 공동체로 설정되어. 여기까지 맞니? 맞니? 서로 정다운 공동체. 비슷하잖아. 뭐 규민이 까먹었어? 여보세요? 왜? 깐 것만 기억하고 있냐? 아니요. 아니죠? 남자라서 깠다고? 그다음에 나와 휀밥 가재미의 관계는 우리들이라는 동료 관계로 나타낸다. 이거는 연결이 가능하시죠? 아닌가? 왜 이렇게 애매한 표정들이지? 맞아? 맞아 이거? 자, 그 다음에 해정한 모래톱, 바람 좀 한벌판, 외따른 산골은 가재미, 휀밥, 나 모두 욕심 없이 착하고 정갈하게 자랐음을 보여주는 공간. 자, 여기까지 끊어보자. 자, 이거 맞아? 일단 이거까지 맞아? 자, 근데 옆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서로 이질적인 대상임을 부각한다. 셋 다 자연에서 자라왔으면은 이질적이라기보다는 유사하다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선지 자체에 모순점이 있어서 틀렸습니다. 3번 휀밥과 가재미와 나는 낡은 나조반에서 쓸쓸한 저녁을 같이 맞이한다는 유사성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 우리들은 욕심 없는 마음씨와 착한 심성을 지녔다는 유사성이 있는 친구들로 화자는 이로부터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를 이겨내는 힘. 일단 유사성이 있고 착한 심성 이거 있었잖아. 어디 있었니? 여기 요거 있었잖아. 여기 그대로죠. 그죠? 우리 문학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대로 있잖아. 표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5번 세상은 욕심 없고 착하며 너무나 정갈한 우리들과는 의질적인 대상. 맞아? 세상 우리와 달라? 아니야? 똑같아? 어디 있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화재는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난 삶을 긍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시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는 읽었으니까 네, 바로 해볼게요. 자,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이거는 고난과 시련이 심화될수록 오히려 강화되는 민중의 저력. 연결 가능합니까? 맞죠? 2번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은 개체로 있을 때보다 공동체적 유대감을 갖고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지는 민중의 힘도 맞고요. 3번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은 이건 오히려 뭐야? 저항적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여기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심화되는 민중의 절망과 체념. 자, 얘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왜 절망과 체념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이 모순적이죠.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민중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도 맞겠죠. 5번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는 이거는 포기하자는 민중의 강한 생명력과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드렸던 그 수라 한번 펴보세요. 아까 드렸던 그 부분 책 하나 드렸잖아요. 아까 그거 잠깐 펴보세요. 그거 한 번만 다뤄드릴게요. 잠깐만. 여기 없구나. 너네 수라 혹시 받아온 거 수라 있어, 혹시? 수라 내용?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은 내가 그냥 뽑아줄게. 거기 없을 거야. 지금 거기 수라 안 넣어놨어. 제가 그냥 뽑아줄게요. 금방 뽑으니까. 이거 원래 너네 거 있긴 한데 그냥 드렸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하에 좀 말씀드리면 얘는 장면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눠질 건데 자, 첫 번째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자, 나는 여기서 뭘 체크해 줄까?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내린다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나온 이 거미 새끼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생각 없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 무심함과 연결이 됩니다. 네, 무심함과 연결이 되고요. 자, 얘를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였냐? 자,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그 다음에 무심함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이 차디찬 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이렇게 하셨을까요? 학교에서도?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야, 이때 했어?
그러니까 무심함이라는 이러한 감정을 차디찬 밤이라는, 얘는 차디차다라는 거는 뭐야? 속성으로, 감각적으로 뭐예요? 촉각이죠,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 뭐야? 감정이고 관념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무심함이라는 어떠한 관념을 차디찬이라는 촉각적으로 구체화시켰다는 것도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니젠가, 자, 우리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바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사투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백석 씨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 말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들어봤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투리 혹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거야. 사투리가 나왔어. 그럼 뭘? 그치, 맞아요. 특정한 지역을 알 수가 있어요. 특정한 지역을 알 수 있는 지표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무슨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토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향토성. 그래서 향토성이라는 게 이제 이 작품에도 드러나고 있다. 이것도 혹시 하셨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네,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랑 제게 아마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고등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보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이번 두 번째 장면에서 큰 거미가 왔대요. 큰 거미. 그래가지고 나는 가슴이 짜릿했다. 자, 이러면서 가슴이 짜릿했대요.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거리며 창 밖에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며 서러워한다. 자, 얘 보고 지금 이번엔 똑같은 행위는 같아요. 그쵸? 행위는 같은데 근데 누구랑 가라고 했어요? 새끼 거미라도 같이 있길 바란대요. 그리고 이거를 동반해서 얘가 어떤 감정이 드러나고 있냐? 서러워한다라는 이 감정이 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 큰 거미와 새끼 거미가 만나길 바라는 거잖아요. 만나길 바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야? 가족끼리 만나길 바란다. 근데 이걸 만약에 뭘로 확장시키면 민족으로 확장을 시키면 우리 민족들끼리 똘똘 뭉치기를 바란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변환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만한 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지금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에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인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행위가 점점점 어때요? 좀 처음에는 그냥 쓸어버렸다가 얘는 그냥 어쨌든 그냥 잘 보내고 얘는 보드라운 종이에 싸서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점점 행위가 어떡하고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그쵸? 행위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이거 점층적 구조란 얘기도 하셨나요? 학교에서? 맞아요. 점점점 어때요? 점점점 행위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점층적 구조라고도 합니다. 근데 점층적 구조가 행위의 부드러움인 부분도 있지만 자 1년, 2년, 3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연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때? 점점점 내용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점층적 구조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며 자 여기 엄마부터 거기 했으면까지 묶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얘기를 했잖아. 민족성 회복하길 바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미 세 마리를 보면서 이제 뭐야 거미에서 가족적인 부분으로 확장시킨 거죠. 이 세 번째 연에서. 그쵸? 맞죠? 응. 사실 이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요 부분이 나오고 나서야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본다라고 가정하면 물론 내신 때는 그냥 다 싹 다 외우시면 그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이루어짐으로써 이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아무튼 뭐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원래 조금 어려운 비문학을 하나 할라 했는데 네 우리가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가지고요. 네 쉬운 거 하나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하실 거냐면은 213페이지 펴볼게요.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될까요? 저 다 적으셨어요? 응. 예. 네, 갔다 오세요. 자, 요건 좀 쉬우니까 네, 우리가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요게 막 엄청 익숙하지는 않을 거야. 글 자체는 쉬운데. 자,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란화는 자, 묵란화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야? 먹으로 난초를 그렸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사군자 뭔지 아세요? 드세요. 사군자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친구는 알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대나무, 매화, 하나 지금 여기 있네. 난초. 하나 더. 우리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난국죽이라고 해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걸 우리가 사군자라고 하는데 이 사군자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이제 아실 것 같아. 그죠? 아닌가? 지조와 절개. 지조와 절개 아세요? 지조는 몰라요? 지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지조가 뭐냐? 그냥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시련이 와도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막 여자친구가 있는데 막 졸라 이쁜 애가 이렇게 막 나 규미 좋아해 막 이래서 와도 참아낼 수 있는 거.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 근데 깠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난초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난초에 관념을 투영했대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 관념이라고 한다는 건 뭘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이랑 그런 등등이에요. 그런 개념들. 그럼 난초 아니면 어떤 관념이 들어가냐? 아까 말했던 이러한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조와 절개라는 이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느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자, 묵나나는 중국 북송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문인들에게 시, 서의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일단은 어디에서부터 그려졌대요? 자, 중국의 북송시대에 그려져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되어 있었대요. 그쵸? 자, 이런 인식은 묵나나에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는 글씨와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분놀림을 구사했다. 그래서 따라서 묵나나는 자, 거기 밑줄 문인들이 자, 거기 동그라미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그럼 한마디로 난초를 그리는 것은 뭐라는 거야?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죠?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문인들의 뭐가 있었다고요? 인문적 교양, 그쵸? 인문적 교양이 혹은 감성이 드러난 부분이 뭐라고? 난초를 그리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네, 이해 안 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성난은 자, 처음에 뭐가 나왔어? 김정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배경 지식으로 알든 모르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25세 때 했던 성난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 청나라에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나나이다. 화문의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의 대비가 돋보인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그림의 특징 정도가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요건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냥 해주시고 방금 했던 것들 전체로 한번 묶어주시기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난 잎의 조심스러운 선들. 자, 여기서 조심스러운 선들은 지금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단아한 품격이 있대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잎들 사이로 핀 꽃에는 고상한 품위는 자, 지금 꽃들은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묵직한 바위에서는 돈후한 이품을 느낄 수 있으며 또 뭐가 있었어요? 바위. 일종의 뭐로 보시면 돼요? 뭐 넓은 인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선은 이러한 특성, 얘는 이러한 특성, 얘는 이러한 특성 정도로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자,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55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자, 이게 25세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절이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55세로 바뀌었는데 여기 특징 뭐였냐? 얘 유배 생활을 존나 오래 했어요. 그쵸? 그럼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쵸?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 가구 밑줄부터 보자. 단아한 서풍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자, 이 단아한 부분 이렇게 넘길 수 있겠죠. 뭐로? 자유 분방한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그림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받게 된대요. 이때에 비해서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 맞나요? 생을 마감하기 1년 전 69세 때 그렸다고 추정되는 이번엔 부장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야? 앞에 성난 부분이 25세예요. 그쵸? 그 다음에 부장난도가 요 부분이죠. 요거 나눠볼 필요 있겠죠? 이따가 문제 나올 거니까 기억 니은 나왔으니까. 그죠?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단무게 걸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한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을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 그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지금 나왔다는 거야? 자, 얘는 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잎이 바람에 의해 꺾여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서며 한 송이 꽃을 피웠다. 자, 바람에 꺾이면서도 뭐가 피어 있다고요? 꽃이라는 친구가 피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자, 거기 밑줄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폐해진. 이 세파에 시달린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파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속세의 시련 정도로 생각하면 속세에서의 고난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와 같대요? 자, 황량해진 처지. 근데 황량한 처지가 사실 누구야? 얘지. 그지? 맞아요? 됐어? 황량해진 그의 처지과 그것에 맞서는 거기 밑줄 플러스 강한 의지. 뭔가를 맞서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문난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서, 자, 여기서 아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문인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떤 뭐라고? 이상이죠.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현했다면은 여기서는 뭘 표현했대요? 지금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났대요. 자, 자신만의 감정을 충분히 드러낸 부분. 문난화에서는 종종 심정을 적어두기도 했는데 김정희도 부장난도에 우연히 그린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두었다. 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을 자신이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이때 우연이란 유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순간의 계기에 의해 표출된 필연적인 우연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그런 좀 좆된 처지를 한번 겪어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215페이지.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1번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여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일단 그냥 봤을 때 이 설명이 뭔가 맞아 보이죠, 그쵸? 일단은 여기다 킵을 좀 해주고 다른 선지도 좀 한번 봅시다. 자, 후대 작가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후대 작가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한 작가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패스. 자, 3번 특정한 입장을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논란이 있었던 없었죠. 자, 다양한 해석을 근거로 들어 작품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념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걸 통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대조적인 성격의 작품을 예로 들어 예술의 대중의 과정. 자, 대조적인 성격의 작품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대중화 과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으니까 가장 적합한 번 1번밖에 없었죠.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볼게요. 거기 할게요. 자, 기억니에 대한 설명. 기억니는 각각 이거랑 여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쵸? 얘는 이러한 특성이 있었고 얘는 이러한 특성이 있었으니까 요거 관련해서만 푸시면 됩니다. 자, 1번 기억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기억에서는 완만하고 가지런한 입새는 김정희가 삶이 순탄하던 시절에 추구하던 단아한 품격을 표현한 것이다. 맞을까요? 요건 연결 가능하죠. 자, 2번 기억에서 소담하고 정갈한 꽃을 피워내는 모습은 고상한 품위를 지키려는 김정희의 이상을 표상한 것이다. 이것도 이때 당시 이건 맞았잖아, 그죠? 3번 니은에서 바람을 맞아 뒤틀리듯 구부러진 잎은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김정희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것도 연결되죠. 4번 니은에서 홀로 위로 솟구쳤다 꺾인 잎은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김정희 자신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전혀 말이 없는, 얘기가 없었던 얘기가 나왔죠. 그죠? 지식을 추구했던 삶과 단절하겠다는 말이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같은 경우 이건 공통적인 거니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윗글에 나타난 김정희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예술 작품의 내용은, 자, 거기 동그라미, 내용은 형식에 달립니다. 자, 근데 보기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보기를 읽고 나서 이거를 김정희의 예술 세계에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감상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식으로서 내용을 알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에서 감동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긴 형식이 중요하댔어요. 따라서 형식에 대한 파악은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예술작품의 형식은 그것이 속한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인데 이 형식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익히는 것은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예요? 형식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형식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예술 창작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거기 밑줄,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의 계승과 혁신의 문제는 예술에서도 오래된 주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전형적인 방식으로 성단을 그린 것은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다. 형식을 그대로 수용한 건 맞죠. 2번 추사체라는 필법을 새롭게 창안했다는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치?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는 거잖아, 나중에 돼서. 3번 부장난도가 어디야? 여기 부분이죠? 여기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한 것은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 그치? 얘만 좀 특이하게 했다고 했잖아. 요때 돼서 좀 특이하게 했다고, 자유롭게 했다고, 그죠? 4번 시와 서유와 그림 모두에 능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익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약간 우리가 그릴 때 붓터치하는 형식으로 했다고 했잖아, 그치? 5번
부장난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는 것은 축적된 문화로부터 뭘 뭐래야지? 멀어진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워졌다고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거니까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클리닉 없고 그리고 바로